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방님을 이혼시키는 데 성공한 30대 여자입니다. 이게 무슨 삼류 막장 시제 짓이냐고요. 하지만 이 일을 막장으로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전 동서 쪽이었답니다. 파렴치한 사기꾼 전 동서에게서 착한 서방님을 구해낸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평생 살림밖에 할 줄 몰랐던 엄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식당 일을 시작하셨죠.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종업원을 고용하자고 했지만 엄마는 늘 사양하셨어요. 아빠 없어서 안 그래도 쓸쓸할 딸 남부럽지 않게 결혼시키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요. 그런 엄마가 감사하고 안쓰러워 저도 퇴근하면 항상 가게에 가서 엄마를 돕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라 아침부터 엄마 식당에 나와 일을 도울 때였습니다. 갑자기 두부가 똑 떨어져 사러 갔다 왔는데 엄마가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심정지가 왔는지 차가운 주방 바닥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비명처럼 엄마를 부르며 엄마의 몸을 계속 흔들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당황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영화 속 히어로처럼 주방에 뛰어들어왔습니다. 혼자 와서 식사를 하고 있던 남자 손님이었죠. 그 남자는 저에게 119를 부르라고 침착하게 말하고는 엄마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엄마는 의식을 차리셨고 곧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그날 엄마를 살려준 손님은 마침 기본이었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저는 히어로 같은 그 소방관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는 곧 저의 남편이 되었죠. 시부모님도 남편처럼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리자 고생했다며 저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서방님도 어찌나 친절하고 싹싹한지 제가 설거지만 하려고 해도 말리며 본인이 대신 다 해주었습니다. 서방님이 제약회사에 다니시는데 저희 엄마에게 좋은 영양제를 철철히 보내며 저보다도 더 신경 써주었어요. 남편도 서방님도 시부모님도 저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사람들이었죠. 좋은 시댁을 만난 덕분에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무 탈 없이 평온한 시간이 흘렀는데 문제는 3년 뒤에 생겼어요. 서방님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한 여자를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들어오는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이었는데 학교에서 약한 친구들을 악랄하게 괴롭히는 걸로 유명한 일진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제 절친한 친구 한 명이 피해자라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한 친구를 크게 때려서 강제 전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먼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성인이 되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나 보더군요. 그 후 과거를 감쪽같이 속이고 저희 서방님을 만난 모양이었어요.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분노하며 서방님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서방님에게 학창시절에 제가 듣고 본 그 여자 이야기를 전부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서방님은 지금 속고 계시는 거라고요. 걔가 얼굴은 착해 보여도 얼마나 나쁜 앤데요. 너한테 이런 말 안 했지. 결혼도 하기 전에 거짓말부터 하는 여자랑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 당장 헤어져. 거짓말한 거 아니야. 여자친구 가고 나도 다 알고 있었어. 걔가 그걸 다 말했다고요. 같이 카페에 있을 때 여자친구 예전 동창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다가와서 따지는 바람에 알게 됐죠. 그런데도 결혼할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너 제정신이야.
철없는 시절에 했던 일이라 본인도 많이 후회한다고 했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려고 지금은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데. 나 그 사람 믿어. 형수님도 힘드시겠지만 그 사람의 지금 모습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철없는 수준이 아니라 인성 파탄난 수준이었는데요. 저는 인간 본성이 달라지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착한 모습이 본손이에요. 그때는 사춘기라 예민할 때였는데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방황했던 거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보통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용서를 안 했는데 본인만 반성하면 끝인가요? 얼마 전에 연락해서 다 사과하고 용서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평생 과거에 얽매여 살 수 없잖아요. 형수님도 이만 잊어주세요. 평소 형과 형수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착한 서방님이었는데 달라진 모습을 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피해자였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사과 같은 건 받아본 적 없다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다시 서방님께 말씀드렸지만 서방님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사정이 있을 거라고만 했습니다. 콩깍지가 어찌나 단단히 쓰였는지 저희 부부가 아무리 말려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까지 사실을 알렸지만 시부모님 말려도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시부모님도 포기하시고 아들의 선택을 믿어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서방님은 일진여와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서방님 인생에 지옥문이 열렸거든요. 정말로 회개를 한 건지 뭔지 동서는 겉보기에는 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방님은 물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까지 무척 잘하더군요. 운전하면서는 행인들한테 길을 다 양보하고 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든 할머니를 보면 도와드리려고 나섰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둘째가 너무 착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걱정된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착한 척 위선 떨며 모두를 속이는 모습을 보니 가증스럽더군요. 네, 반드시 증거를 잡아서 저 가면을 벗겨주리라 매일 다짐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시부모님께 입안에 혀처럼 굴며 잘해서 날이 갈수록 예쁨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눈치가 빠르고 여우 같은지 시부모님이 뭔가 불편해하시면 바로 나서서 없애드리고 반대로 뭔가 필요하신 눈치면 정광석화처럼 튀어나가 가져다 드리곤 했죠. 추우시다면 제 몸 불살라 덮여드리고 더우시다면 하늘의 해까지 없애버릴 기세라 간신배가 따로 없더군요. 그래도 적적하실 시부모님께 말벗이 되어드리고 애교스럽게 잘 챙기니까 서방님은 흡족한 눈치였어요. 심지어 저한테 진실을 다 들은 제 남편까지도 재수씨가 진짜 변한 거 아니냐며 갸우뚱하더라고요. 동서의 연기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 안방에 몰래 들어가는 동서를요. 제가 문틈으로 슬쩍 들여다보니 동서가 서랍 안에 있던 시아버지의 임대차 서류를 훔쳐보고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시내에 큰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때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시부모님이 건물주의 자산가여서 그분들께 잘 보여 한몫 챙길 생각으로 착한 척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심증에 불과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했다가는 동서가 자기를 음해하는 걸로 몰아가며 피해자인 척할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서가 나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가면을 벗길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기회는 서방님과 동서의 결혼한 달 후 시어머니의 생신날에 왔습니다. 동서는 가족이 된 후 처음 맞는 생신이니 집들이 겸해서 본인이 생일상을 차리겠다며 식구들을 초대했죠. 가보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았더라고요.
미역국에 해물찜, 스테이크에 탕수육, 롤에 푸파퐁 커리까지 종류도 다양하게요. 전문 요리사도 아닌데 이걸 동서가 혼자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자기가 했다고 말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은 마트에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밀키트를 많이 파니까 그걸 사왔나 보다 했죠. 어쨌든 그것도 자기가 만든 건 만든 거니까요. 별 기대 없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익숙하게 맛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많이 먹어본 조미료 맛, 기성품 맛이었거든요. 남편에게만 슬쩍 이야기하니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맛은 잘 모르고 그저 배부르게만 먹으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은 맛있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미역국에 잡채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언제 이렇게 다 준비했어? 새아가 솜씨가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우리 새아가 덕분에 호강한다. 이런 임금님 수라상 같은 생일상을 다 받아보고 말이야. 혼자서 힘들지 않았니? 저 사실 좀 힘들었어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헤헤. 아유, 말도 마세요.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차리느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저 퇴근하고 오자마자 자기 안마해달라고 난리였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차려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요리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새삼 존경의 마음까지 들었어요. 힘들지. 요리 안 해본 사람들은 밥이 그냥 뚝딱 나오는 줄 아는데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는 게 아주 고된 일이라고. 너는 안마가 뭐야. 네 와이프 업고 다녀도 부족해. 그래도 어머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떻게 입에 좀 맞으세요? 아, 맛있구나. 우리 둘째 아들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오늘 며느리들한테 용돈 듬뿍 주고 가야겠다. 하하. 그런데 해물찜을 맛있게 먹던 서방님이 갑자기 뭔가를 입에서 뱉어내시더라고요. 음식에 뭔가 잘못 들어간 것 같다며 살펴보는데 얇은 비닐에 해물찜 가게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배달음식 포장을 서둘러 뗐다가 잘못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요리하느라 힘들었다며 생색내던 동서가 사실은 배달음식을 시켰다는 걸 들킨 거죠.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당황한 동서가 뭔가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을 툭툭 쳤습니다. 그러자 제 의도를 눈치챈 남편이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베란다로 나가더군요. 남편이 가지고 온 분리수거통 안에서 배달 용기가 10개도 넘게 쏟아져 나왔어요. 심지어 미역국 전문점 용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국 하나 자기 손으로 안 만들고 전부 다 시킨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다는 얼굴로 말했어요. 아하, 아이, 재수씨, 이거 만든 게 아니라 다 배달 음식이었던 거예요? 어쩐지 익숙한 맛이다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해물찜 가게네요. 어머님, 여기 싸고 양도 많아서 유명한 집이에요. 체인점이라 어머님네 동네에도 있을 테니까 나중에 시켜 드세요. 당신 그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던 건 다 뭐야? 아니,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자 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어떤 잘못에도 너그러운 편이셨는데 거짓말하는 건 절대 못 참으셨거든요. 그리고 한번 화내면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아, 너 지금 배달 음식 시켜놓고 네가 다 만들었다고 거짓말 안 되냐? 어른들을 우롱하는 거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음식을 잘 못해서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게 지나쳤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여기 너 음식 못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배달 음식이라고 말했어도 고마운 마음으로 잘 먹었을 거야.
그런데 거짓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 건 정말 실망스럽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두 분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는 자기도 모르고 하는 게 실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건 기만이라고 하는 거다. 기만이라니, 당신은 새아가 무한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새아가가 우릴 속여서 뭘 얻겠다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니 그렇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그동안 했던 말들도 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우린 이만 간다. 새아가, 너무 마음 쓰지 마. 내가 다시 연락하마.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자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 나가셨어요. 동서는 갑자기 피해자인 척하며 서방님에게 안겨 눈물바람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잘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일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면서요. 화내려던 서방님은 동서가 울어버리자 어쩔 수 없이 달래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학창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동서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 앞에서는 모범생인 척 착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힘없고 만만한 친구들을 악랄하게 괴롭히고 다녔죠. 동서의 행각이 다 드러난 후에도 선생님들은 한동안 그 일을 믿지 못할 정도였으니 가면 쓰는 실력이 대단했어요. 예전에 하던 짓이랑 어찌나 똑같은지 역시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동서를 보며 기가 찼습니다. 누가 보면 시집살이 당하는 가련한 며느리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동서의 진짜 소름 끼치는 거짓말이 드러난 건 그로부터 한참 후였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설날이 되었어요. 서방님이 동서와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었죠. 생신사건 이후로 동서를 안 보시던 시아버지도 첫 명절이니만큼 동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저희 시댁은 재밌는 명절 풍습이 있어요. 바로 명절에는 모든 요리를 남자들이 다 하는 것이죠. 전업주부로 평생 힘들게 요리하신 시어머니를 위해 시아버지께서 만드신 풍습이래요. 시할머니가 계실 때만 하더라도 제사를 꼬박꼬박 챙기느라 시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시아버지께서 제사를 모두 없애고 요리도 남자들이 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요리가 서툴렀다는 시아버지와 두 형제는 이제 명절 요리에 관해서는 전문가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남자들이 차려준 떡국에 갈비까지 맛있게 먹고 함께 TV 속 살특선 영화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방에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가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서방님 번호 좀 알려줘. 갑자기? 네가 우리 서방님 번호는 왜? 옆 동네에서 미용실 하는 친구가 얼마 전에 마트에서 네 동서를 봤대. 근데 진짜 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 여자 여전하더라.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마트에서 힘없는 할머니한테 욕하고 밀고 난리도 아니었대. 이건 말로 표현 못해. 봐야 알아. 그 친구가 나한테 영상 찍은 거 보내줬거든. 너희 서방님 번호 알려주면 내가 영상 보낼게. 이거면 그 여자 가면 바로 벗겨낼 수 있어. 저는 친구에게 문자로 서방님 번호를 보내놓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눈은 TV를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친구가 보낸다는 영상 생각뿐이었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띵동, 서방님의 핸드폰 알림음이 울리더군요. 저는 서방님이 핸드폰 확인하는 모습을 슬쩍 곁눈질로 훔쳐봤어요. 궁금한 얼굴로 보던 서방님의 얼굴이 금세 사싹이 되어 핸드폰까지 떨어뜨리더군요. 그 소리에 옆에 있던 친척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서방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는 걸 본 남편이 서방님의 핸드폰을 주워들었죠. 다 같이 모여서 핸드폰을 보는데 당신 아내의 민낯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 하나가 와 있더군요. 남편이 이건 무슨 장난이냐고 웃으며 영상의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 속에는 동서와 웬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세일하는 한우가 한 팩만 남아서 동서와 할머니가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모양이었어요. 내가 먼저 집었다니까? 내가 먼저 집었잖아, 이 할망구야. 다 늙어서 이빨도 시원치 않겠구만. 소고기는 무슨 소고기야? 집에 가서 밀가루 죽이나 끓여 잡수세요. 어디 어른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아이고, 세상 사람들, 이 여자가 어른한테 막말을 하네요. 애도 아니고 누가 당신 편 들어준다고 이러고 있어? 늙으면 뭐 다 양보받아야 되는 줄 알아? 당장 그 쭈글쭈글한 손 놓지 못해. 너나 그 손 놔. 아이씨, 나 지금 시간 없거든. 할망구 저리 꺼져. 동서는 힘없는 할머니의 손을 탁 쳐내고 고기를 빼앗아 가더군요. 할머니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다행히 짚고 있던 지팡이 덕분에 중심을 잡았습니다. 화가 난 할머니가 가는 동서의 뒤통수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잡것을 봤나?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그래, 없다. 우리 애비 바람나서 집 나간 지 오랜데 당신이 보태준 거 있어? 되돌아온 동서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할머니를 쫓아가 지팡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바람에 할머니가 바닥에 꽈당 넘어지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괜찮으실까 걱정되는데 영상 속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쓰러진 할머니 뒤로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영상이 끝난 후에도 거실에는 정막만 흘렀습니다. 제가 옮겨 쓴 건 아주 일부일 뿐 실제 동서는 여기 담지도 못할 정도로 살벌한 욕설을 퍼부었거든요. 그동안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보여줬던 착하고 순진한 얼굴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방님의 얼굴이 천백했습니다. 하필 명절이라 집에 와 있던 친척들 앞에서 망신 이런 망신이 없었어요. 다들 놀라서 말을 못하고 서방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 있던 동서가 나왔습니다. 자기를 보는 시선에 다들 왜 그러냐며 의아한 눈으로 보는데 서방님이 벌떡 일어나서 동서의 손을 낚아챘어요. 일단 동서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 거죠. 하지만 장을 보고 들어오시던 시부모님과 현관 앞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시부모님은 서방님의 차가운 얼굴을 보고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한 줄 아셨죠. 그래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다시 거실로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캐물으시는데 서방님은 조개처럼 입을 딱 닫고만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경고하고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동서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시아버지도 충격을 받아서 서방님의 핸드폰을 뚝 떨어뜨리셨습니다. 이게 정말 둘째라고? 그 착하고 순하던 우리 둘째 며느리? 목소리랑 얼굴 다 동서 맞아요. 동서가 그동안 우리 앞에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세아가, 네가 말해봐라. 정말로 노인분께 이런 천인공노한 짓을 했단 말이야. 그거 저 아니에요. 누가 저 모함하려는 게 분명해요. 요즘 영상 조작하는 거 얼마나 쉬운데요.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두 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띵동. 동서의 거짓말에 반박이라도 하듯 타이밍 좋게 서방님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제 친구가 보낸 다른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오더군요. 저는 서방님의 핸드폰을 주워 들고 방금 온 메시지를 모두에게 읽어주었어요. 저는 15년 전 아내분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내분은 선생님과 힘있는 친구들 앞에서는 착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힘없고 만만한 학생들을 괴롭히며 돈을 뜯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던 자료도 남아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제 이마에는 아내분이 재떨이를 던져서 생긴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사과 한 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아직도 못된 짓을 하며 살고 있네요. 이 영상에 나온 모습이 아내분의 실체입니다. 아내분을 믿지 마세요. 동서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드디어 동서의 거짓과 위선이 모두에게 까발려진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분노하며 동서를 크게 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서가 무섭다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끝으로 서방님 부부를 쫓아내셨어요. 저런 여자와 이혼하지 않으면 아들도 안 보고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걱정됐던 서방님 일이 다 해결됐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았죠. 서방님이 설마 이런 일까지 겪고도 동서를 놓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이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동서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도 서방님은 이혼할 생각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동서가 생각지도 못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군요. 바로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동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서방님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을 포기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속상해하셨지만 손주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동서를 용서하셨어요. 동서는 앞으로는 달라지겠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글쎄요. 저는 동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어요. 불쌍한 땅콩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시간이 흘러 동서의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남편과 함께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방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던 남편이 곧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어요. 들어보니 서방님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땅콩이라는 이름의 믹스견이었는데 서방님이 유기견 센터에서 아기 때 입양해 와서 사랑으로 키웠거든요. 총각 시절에 출장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집에 맡겨서 저도 잘 아는 강아지였어요. 순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처음 본 사람에게도 반갑게 꼬리치며 다가가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당시에 15살이라 노견이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군요. 들어보니 서방님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갑자기 죽어서 동서가 대신 산에 가서 묻어주고 왔대요.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떠날 때 곁에 지키지도 못했으니 상심이 클 수밖에요. 서방님은 집에 와서 동서에게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 후 저는 퇴근길에 서방님을 만났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두 아들이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하나씩 사주셨거든요. 가까이 살다 보니 우연히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서로 안부를 물으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돌아보니 개를 산책시키러 나온 웬 대불뚝이 아저씨가 저희 서방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902동 1203호 사는 사람 맞지? 안녕하셨어요. 형수님, 저희 앞동 사는 분이세요. 강아지 산책시킬 때 몇 번 인사 나눠서 아는 사이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장군이는 여전히 귀엽네요. 오늘도 산책 나오신 거예요? 아이, 산책이고 뭐고? 당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개 키우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봤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시오. 우리 집 베란다에서 그 집 베란다가 훤히 다 보인단 말이야. 저희 베란다가 왜요?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지 말고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화낼만 하니까 화내지 그냥 화내나. 더운 여름에 나이도 많은 강아지를 베란다에 가둬두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강아지를 베란다에 가뒀다고요? 다른 집이랑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 꿈이라도 꿨다는 겁니까?
그 뭐냐, 갈색개 땅콩이. 아이, 내가 그 집개 이름도 알잖아. 근데 일주일 전쯤에 땅콩이가 베란다에서 며칠이나 혼자 짖고 있었다니까. 아이,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목이 쉬었는지 잘 짖지도 못하더라고. 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내가. 일주일 전쯤이면 제가 출장 갔을 때인데요. 출장 간다고 개를 가둬두고 간 거야? 뭐 이런 정신 나간 양반이 다 있어. 땡볕에 개를 베란다에 내버려두니까 애가 맥없이 죽지. 개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개를 쓰레기처럼 버릴 수가 있어. 왜 쓰레기처럼 버리다니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 봉지에 버려져 있는 거 며칠 전에 내가 다 봤다고. 내 개도 아닌데 내가 너무 서럽고 그래서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산에 데려가서 묻어주고 왔어. 남인 내가 산책 나올 때마다 개를 그렇게 예뻐하는 척하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개가 늙었다고 질린 거야 뭐야. 저희 땅콩이가 확실해요? 이마에 하얀 점 있는 갈색 개잖아요. 산책 나올 때마다 우리 장군이랑 친구 먹던 앤데 내가 몰라 보겠어요. 내가 그걸 보자마자 열이 뻗쳐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집 사는 여자는 나와보지도 않더만. 오히려 나한테 경찰 부른다고 협박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왔잖아. 어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합니까? 정말 저희 땅콩이가 맞다고요? 그렇다니까. 하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동물학대로 확 신고하려고. 봐요. 이래도 아니라고 할 거야? 앞동 아저씨가 보여준 핸드폰 속에는 베란다에 혼자 갇혀있는 갈색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땅콩이가 맞더군요. 그리고 쓰레기장에 버려진 땅콩이의 시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다리 힘이 풀린 듯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넉나간 얼굴로 앉아있는 서방님에게 배불뚝이 아저씨가 계속 화내며 소리치더군요. 한마디도 못하고 묵묵히 혼나고 있는 서방님이 너무 가여웠어요. 그분의 질책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서방님 가슴에 박혀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서방님은 출장 가 있을 때라 몰랐다. 동서가 그런 것 같다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저씨는 서방님을 안쓰러워하며 나중에 땅콩이 묻은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떠나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서방님이 빠르게 집으로 가더군요. 발걸음에 분노가 실려있는 걸 보니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 저도 서방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문이 닫히자 동서가 놀라서 나오더군요. 여보, 형님까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당신 우리 땅콩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네가 죽인 거야? 형님이 이 사람한테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제발 저희 부부 이간질 좀 그만하세요. 형수님은 상관없으니까 닥치고 똑바로 대답이나 해. 당신 우리 땅콩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했냐고. 늘 순하고 부드러운 서방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빨개진 얼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화내는 거지만 꼭 울부짖는 것 같은 슬픈 모습이었죠. 10년 넘게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걸 들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서방님은 마치 살인자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분노한 얼굴로 이를 부득부득 갈며 말했습니다. 땅콩이가 며칠 동안 베란다에 갇혀있다는 걸 봤다는 얘기 들었어. 땅콩이 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가 결혼 전부터 유기견 센터 봉사 다닐 사람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동물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당연하지. 분명히 날 모함하려는 거야. 아니면 다른 집을 우리 집으로 잘못 보고 착각했든가. 내가 땅콩이 사랑했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정말 사랑했던 게 맞아? 아니, 날 사랑했던 건 맞니? 이제 네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은 날 믿어줘야 돼. 난 절대로 땅콩이 학대하거나 죽인 적 없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동서는 정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큰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담고는 정말 억울하다는 얼굴로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순진하고 불쌍한 여자를 저희 둘이 괴롭힌다고 생각했을 것 같았어요. 진실을 다 알고 지켜보던 저는 그런 동서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서방님도 동서의 뻔뻔함에 기가 차는지 말을 못 잇더라고요. 결국 제가 나서서 동서의 거짓말을 끝장내주었습니다. 동서, 이제 거짓말 그만해요. 좀 전에 서방님이랑 우연히 만나서 같이 오다가 앞동 사는 아저씨 만났어요. 그분이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땅콩이가 며칠 동안 베란다에 갇혀 있었다고. 아니에요, 형님. 앞동이라면 그 이상한 아저씨 말하는 것 같은데 전에 주차 자리 때문에 싸운 적 있거든요. 너무 무섭게 화를 내길래 경찰 부른다고 한 적 있는데 그 일로 절 미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하신 게 분명해요. 입에 침 한 번 안 바르고 잘도 거짓말을 하네요. 그 아저씨가 사진도 다 보여주셨거든요. 내내 억울하다는 표정만 짓던 동서의 얼굴이 그제야 변하더군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짜증스러운 얼굴에 아이씨 귀찮게 됐네라고 쓰여있는 걸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불쌍한 표정으로 바꾼 동서는 무릎 꿇은 채 서방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며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화낼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얘기해. 뭐 또 거짓말하면 아는 수의사한테 부탁해서 그거 무례할 수도 있어. 그게 사실은 당신 출장 가니까 빈집에 혼자 있기 너무 외로운 거야. 아이를 가지니까 호르몬 때문에 더 외롭고 쓸쓸하더라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땅콩이가 집을 어질러 놓을까봐 걱정되잖아. 그래서 딱 하루만 베란다에 있으라고 두고 간 거야. 하루가 아니고 며칠이 가던데 이렇게 더울 날 땡볕에 방치해두면 걔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야? 난 진짜 하루만 있다가 올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3일이나 있게 돼서 이건 다 사고야. 난 물이랑 사료도 다 챙겨놓고 심심하지 말라고 장난감까지 옆에 두고 갔단 말이야. 절대 일부러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며칠 더 있게 됐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했어야죠. 우리가 바로 옆에 살아서 얼마든지 와서 돌봐줄 수 있는데 왜 말 안 한 거예요? 형님은 참견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일이에요. 자꾸 이렇게 끼어들어서 이간질하니까 그게 싫어서 연락도 안 하는 거라고요. 저는 사실만 얘기하는데 그게 이간질이라고 느끼는 건 동서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동서도 아니까 그러는 거겠죠. 형님, 댁에 안 가세요. 닥치고 대답이나 해. 왜 형수님 말대로 형이랑 용서한테 연락만 했어도 되는 일이었잖아. 그야 베란다에 가둬둔 거 보면 또 한 소리 할 테니까. 당신이랑 시부모님한테까지 다 잃었을 텐데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너 혼날까봐 무서워서 걔를 죽였다는 거네. 그렇다고 죽기까지 할 줄은 몰랐지. 진짜 입으로 죽인 건 아니야. 나도 땅콩이 좋아했다니까. 그럼 죽은 땅콩이 시체는 어떻게 했어? 마지막 기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정말 산에 묻어준 거 맞아? 그럼 당연하지. 내가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까지 가서 양지 바른 곳에다가 또 그 거짓말. 쓰레기장에 버렸다며. 그것도 앞동 아저씨가 사진까지 다 보여줬어. 네가 우리 땅콩이를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거 다 안다고. 서방님이 폭발해서 소리치자 동서가 울면서 다시 싹싹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눈을 짜냈지만 제 눈엔 가짜 눈물인 게 딱 보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여보. 걔가 죽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넌 정말 답이 없구나.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말들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니야. 정말 이번에만 그런 거야. 땅콩이 일 말고는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 처음엔 진짜 산에 가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서 못 가겠더라고. 내 몸을 좀 봐. 만삭인데 어떻게 산을 가냐고. 그럼 그냥 들어 내가 알아서 했을 거 아니야. 산에 묻었다고 거짓말은 왜 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산에 가서 홀다 왔다고. 당신이 죽은 땅콩이 보면 속상할까봐 그랬지. 난 다 당신을 생각해서 그런 거야. 네가 정말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지 못해. 이젠 정말 못 참겠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끝으로 서방님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도 곧바로 서방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혼자 두기엔 너무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혼자 술집으로 가려는 서방님을 겨우 달래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연을 들은 남편도 분노하며 내일 당장 이혼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방님은 여전히 아이 때문에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 밑에서 아이가 자라봤자 뭘 보고 배우겠냐며 계속 설득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장 이혼하고 아이만 데려오는 게 맞다고요. 결국 서방님도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동서는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 쉽게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곧 동서를 물리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동서는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석고 대죄하듯 빌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만삭의 임산부가 문 앞에 그러고 앉아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동서의 피해자 코스프레 때문에 도리어 저희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서방님과 저희 부부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혼 생각이 확고하기도 했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자기 몸에 이상이 올 정도로 저러진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저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동서는 서방님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질리게 하더군요. 시댁과 저희는 빨리 이 일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이혼 변호사를 만나 이혼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서방님은 동서가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데려와 키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시부모님도 함께 손주를 키우겠다고 하셨고요. 이혼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알렸지만 동서는 절대 이혼만은 못한다며 버티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이혼 소송을 하기로 하여 소장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동서가 출산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서방님이 함께 아이를 보러 갔죠. 동서를 쏙 빼닮은 남자아이였어요. 동서를 싫어하는 저희가 봐도 아이는 귀엽고 사랑스럽더군요. 마음 약한 서방님은 아이를 보자 또다시 흔들리더라고요. 아이에게 엄마를 빼앗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하이에나처럼 약삭빠르게 그 마음을 읽은 동서가 또다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걸고 약속할게. 다시는 당신한테 거짓말 안 하고 나도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번에도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잖아. 나는 이제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 못 믿겠어. 그때는 나 혼자였지만 지금은 아이가 있으니 달라질 수 있어. 당신 내가 부모님 이혼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지? 이 애까지 나처럼 엄마나 아빠 없이 자라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 지금 나 때문이라는 거야. 아니, 다 나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빌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아이한테 본보기가 되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결국 마음 약한 서방님은 이혼을 또 유예했죠. 하지만 화는 아직 풀리지 않아서 동서를 다시 믿을 수 있기 전까지 별거 상태로 지내기로 했어요. 동서는 아이와 함께 신혼집에서 지내고
서방님은 시부모님 댁에서 지내기로 한 거죠. 퇴근 후 동서의 집에 자주 들렀던 서방님은 며칠 만에 아이에게 푹 빠져서 아들 바보가 됐더라고요. 아이가 아빠를 알아보는 것 같다 나를 보고 웃는데 천재 아니냐며 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혼을 못하는 서방님이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울한 모습만 보다가 다시 웃는 걸 보니 반갑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걱정이 커져갔어요. 힘없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약한 강아지를 학대한 사람이 자기 애라고 잘 키울 리가 있나요? 아이가 더 자라서 엄마의 나쁜 점을 보고 배우기 전에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아이의 재롱에 푹 빠진 서방님에겐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동서 하는 꼴을 보면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김장김치를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미혼 며느리지만 그래도 갓 출산한 산모이니 밥은 잘 먹나 걱정되신 거죠. 저한테 심부름 시켜서 미안하지만 본인이 동서 얼굴 볼 자신은 없으시다고요. 시댁 식구들이 다들 너무 착하기만 하니까 속이 터지더라고요. 하지만 동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염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김치를 덥석 받아 나왔습니다. 그리곤 일부러 그날 가지 않고 다음날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해서 낮에 동서의 집에 갔어요. 밤에는 서방님이 아이를 보러 가니까 준비하고 있을 게 분명하지만 낮에는 방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저의 예상은 정확했어요. 제가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더군요. 애를 갓 낳은 산모가 대체 어딜 간 걸까 잠시 걱정하다가 돌아서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손에 피자를 든 배달부가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동서네 옆집은 빈집이라 동서가 시킨 게 분명했죠. 혹시 안에 있는 건가 싶어서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그대로 서서 기다렸어요. 배달기사가 문을 두드리며 배달 왔다고 말하자 문이 열리더군요. 진짜 집에 있으면서도 저한테는 문을 안 열어준 거더라고요. 황당해서 보고 있는데 피자를 넘겨받은 동서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동서가 몸으로 문을 가리며 막아서더군요. 형님이 어쩐 일이세요? 노크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시면 안 되죠. 갑자기라니 아까부터 초인종 눌렀는데 안 열어줬잖아요. 난 집에 없는 줄 알았더니 일부러 나 피한 거였어요? 지금 집이 너무 더러워서요. 손님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랬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다음에 와주세요. 가족끼리 손님은 무슨? 갓 출산한 사람한테 청소까지 바라는 사람 없으니까 더러워도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김치 전해주라고 하셔서 이것만 놓고 갈게요. 그럼 제가 들게요. 저한테 주고 가시면 돼요. 이거 무거워요. 상무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되지 않나? 내가 냉장고 안에 넣어주고 갈게요. 호들갑스럽게 저를 내보내려는 걸 보니 수상해서 더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저를 밀어내려고 하는 동서의 팔을 쓱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깔끔해서 놀라고 있는데 웬 남자가 욕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막 씻긴 듯 수건에 돌돌만 갓난아기를 안고서 말이에요. 남자는 아이만 보느라 제가 온 걸 못 보고 말하더군요. 피자 배달 왔어? 아이고 아기가 날 완전히 빼다 박았다. 시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진짜인가 봐. 나 어렸을 때랑 진짜 똑같네. 어이 누구세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제 사촌동생이에요. 외국에 살다가 이제 들어와서 결혼식에는 못 왔어요. 아, 저희 외가 쪽 피가 강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외가 쪽 얼굴이라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 같은 학교 나오지 않았나? 너 야구부 주장이었던 애 맞지? 아닙니다. 저 그냥 수족 동생이에요. 옛날 얼굴 딱 그대로인데? 학교 다닐 때도 너희 둘이 사귄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였구나.
그럼 지금까지 계속 만난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네가 그런 순정을 간직한 사람일 리는 없지.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다시 만난 거겠구나. 그러다가 바람까지 피우고 같이 애도 만들고. 자꾸 이렇게 죄 없는 사람 모함할 거예요? 저희 정말 그냥 친척 사이라니까요. 모함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알겠지.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동창들한테 이 사진 한번 돌려보자. 저는 두 사람이 당황한 사이 핸드폰을 꺼내 아이를 안고 있는 내연남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겁해서 비명을 지르는 두 사람을 두고 그 집을 나왔어요. 어머님의 김치도 그대로 챙겨서 말이죠. 저런 파렴치한 것들에게 어머님이 고생해서 만드신 김치를 먹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동서의 아파트를 나오는 내내 손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서 서방님을 구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으로 가는 내내 전화통에 불이 나더군요. 동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자 이번엔 메시지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비밀로 해주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돈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겠다. 그런데 제가 대답을 안 하자 말하면 확 죽어버리겠다. 유언비어 퍼뜨리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싹싹 들다가 나중엔 회유의 협박까지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조차도 이혼 소송할 때 좋은 증거가 될 테니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바로 시댁에 가서 서방님과 시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알려드렸어요. 서방님도 분노에 치를 떨며 당장 이혼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시어머니께서 동서 집으로 달려가더니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쫓아내셨거든요. 평소 인자하기만 하던 어머님께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들을 농락하고 상처 준 여자가 자기 아들 집에 편히 있는 게 참을 수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역시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 한번 화내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국 동서는 아이와 함께 쫓겨났고 저희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친자 확인 결과 아이는 역시나 서방님의 아이가 아니더군요. 저희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내연남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내연남은 모든 게 들통나자 동서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동서가 자기랑 딱 수준에 맞는 남자를 만났던 거죠. 지금 동서는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동창들 통해서 가끔 소식 전해 듣고 있지만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 오히려 아주 통쾌했죠. 염치도 없는지 가끔 서방님에게도 연락을 한대요. 예정이 있으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칼같이 거절하는 법을 잘 교육시켜서 이제는 그런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지 않아요. 이혼의 상처가 있긴 하지만 요즘 뭐 그런 게 흠이나 되나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제대로 배웠으니 다음번에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시부모님은 제 덕분에 더 큰 불행을 모면했다며 항상 저에게 고마워하십니다. 큰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집안을 지켜주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더욱더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현이는 복을 내리고 아기는 재앙을 만난다는 속담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살아보니까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되돌려 받더라고요. 그러니 다들 선한 마음으로 어질게 사셔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기원할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